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문헌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06년에 말이죠. 시카고 도축장을 둘러싸고 두 명의 남자가 완전히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어요. 아, 그 유명한 사건이군요. 네네. 한 명은 업튼 싱클레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도축장에 6주 동안 위장 취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소설 정글을 세상에 내놓았죠. 그가 묘사한 도축장은 진짜 끔찍한 위생 상태에다가 이민자 노동자들에 대한 지독한 착취가 막 난무하는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폭로였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완전 반대편에서 거대 정육기업인 아머앤컴퍼니의 수장 조나단 옥든 아머가 잡지 기고문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주장해요. 자기네 도축장은 눈부시게 청결하고 완벽하게 효율적이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시스템에 불만을 품은 자들은 전부 그 사회주의 선동가일 뿐이라고 아주 맹비난을 했죠. 맞아요. 한 공간을 두고 한쪽은 지옥의 밑바닥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인류 기술 진보의 정점이라고 주장한 셈인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문헌들이 바로 이 극단적인 모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시선이 오늘 탐구할 핵심 자료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흥미로운 자료들을 읽으면서 전 이 상황이 참 재미있었어요. 마치 요즘 우리가 배달앱에서 보는 평점 1점짜리 분노의 최악 리뷰랑 그 밑에 식당 사장님이 억울하다고 막 눈물겹게 달아놓은 장문의 방어 댓글, 딱 그걸 동시에 읽는 기분이었거든요. 아주 정확하고 재미있는 비유네요. 정말 딱 그런 모양새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그리고 이 100년 전의 치열한 말싸움이 오늘날 청취자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 오르는 값싼 소고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문헌들을 통해 밝혀내야 할 핵심 질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누리는 이 저렴한 단백질이 단순히 기술 발전이 가져다준 선물이 아니라 피비린내나는 투쟁과 정치적 결정 그리고 자본의 치열한 암투가 빚어낸 산물임을 끝까지 추적해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파헤쳐 볼까요? 고기가 식탁에 오르려면 일단 어마어마한 수의 소가 필요했을 거잖아요. 당연하죠. 막대한 땅도 필요했을 거고요. 네. 근데 보내주신 자료의 첫 장을 보면 우리가 그 서부 영화에서 흔히 보던 낭만적인 개척시대, 그거랑 진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서부의 낭만, 약간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 대평원의 생태계는 소를 위한 공간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 원래 소가 살던 곳이 아니었나요? 네, 수천 년 동안 수천만 마리의 들소, 그러니까 바이슨이라고 하죠. 그 바이슨과 그들을 따라 이동하는 평원 인디언들을 중심으로 굴러가던 아주 완벽하게 균형 잡힌 생태계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대 자본이 얽힌 소고기 산업이 이 공간을 탐내기 시작하면서 이 거대한 자연의 질서 자체가 그야말로 폭력적으로 철거당합니다. 잠깐만요. 폭력적으로 철거당했다는 건 물리적으로 원주민들과 들소를 막 몰아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저 농경지를 조금 개간하고 넓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1874년에서 75년 사이에 벌어진 레드리버 전쟁. 이게 아주 결정적인 장면인데요. 레드리버 전쟁이요? 네. 미군이 원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들의 식량원인 들소를 대량으로 학살해버립니다. 수백만 마리의 들소가 그냥 죽어 나갔죠. 와, 수백만 마리를요? 네. 진짜 생태계를 지워버린 거네요. 전이 미 연방 정부의 영토 확장 정책인 동시에 당장 소를 방목할 거대한 초원이 필요했던 목장주들의 경제적 이익과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랑 자본이 손을 잡은 거군요. 네네. 심지어 목장주들과 카우보이들이 미군 부대에 식량을 대거나 정찰대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와, 세상에. 그럼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모닥불 피워놓고 기타 치면서 고독을 씹던 그 낭만적인 카우보이들이 사실은 원주민의 땅을 빼앗고 생태계를 갈아치우는 거대한 군사 산업적 톱니바퀴의 일부였다는 거네요. 네, 일종의 군대의 비공식적인 용병 역할까지 했다고 볼 수 있죠. 들소가 사라진 자리에 솥대를 밀어넣고 유목민이 피 흘리며 쫓겨난 자리에 백인 자본가들이 깃발을 꽂은 겁니다. 철저히 피로 쓴 생태계 교체 작업이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시 동부의 부유한 소비자들에게 이런 유혈 사태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고기를 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 마케팅이 들어갈 차례군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미지 세탁이 등장하는 거네요.
문헌에 보니까 조셉 맥코이라는 인물이 아주 기가 막힌 마케팅을 했더라고요. 네, 캔저스주 에빌린의 사업가였던 조셉 맥코이가 책을 한 권 씁니다. 거기서 그는 카우보이와 목장주들을 척박한 자연 환경에 맞서 싸우며 문명을 개척하는 아주 위대한 영웅으로 포장하죠.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네요. 맞습니다. 산업화된 도축이라는 그 잔인한 현실의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한 동부의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낭만적이며 남성적인 서부라는 환상을 싹 심어준 겁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그런데 이 마케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우리가 오늘날에도 거대한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이나 정육 기업들이 고기 광고할 때 보면 여전히 그 거친 카우보이 모자를 쓴 남자가 밧줄 던지는 이미지를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먹히는 마케팅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 고기들 전부 통제된 좁은 공장식 사육장에서 나온 건데도 말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서부의 목축업 확장이 단순한 민간 농업 비즈니스가 아니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군의 무력과 결합된 미국 연방 국가 권력의 서부 확장 그 자체였습니다. 자연과 자본이 충돌하며 새로운 지리적 질서를 만들어낸 첫 번째 단계인 거군요. 네, 피해 토대 위에 자본주의가 세워진 거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여기까지 듣다 보니 한 가지 강렬한 의문이 듭니다. 국가가 무력으로 그 거대한 땅을 빼앗아 줬다고 쳐요. 근데 텍사스부터 몬태나까지 이어지는 그 수백만의 에이커의 초원을 다 서로 채우려면 상상도 못할 막대한 돈이 필요했을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당시 서부의 카우보이들이 그런 큰 돈이 있었을 리는 없고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돈의 출처가 아주 뜻밖이더라고요. 네, 그 거친 서부 초원의 진짜 주인들은 서부에 없었습니다. 바다 건너 영국 런던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고급 클럽에 앉아 슈트를 입고 시가를 피우는 유럽의 벤처 투자자들이었죠. 아니, 1880년대에 스코틀랜드 투자자들이 텍사스의 솥대에 투자를 했다고요? 진짜요?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1870년대와 80년대에 영국의 거대 자본이 미국 서부로 말 그대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텍사스의 XIT 목장인데요. XIT 목장이요? 네, 텍사스주가 새 국회의사당 건물을 짓는 대가로 시카고의 투자자들에게 거대한 땅을 내주었고 이들이 다시 영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만든 목장이었죠. 그 규모가 무려 300만 에이커에 달했습니다. 300만 에이커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엄청난 크기네요. 쉽게 말해 코네티컷주 전체만한 크기의 땅이 단 하나의 기업형 목장이 된 겁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무르도 맥켄지 같은 유럽의 엘리트 전문 경영인들이 서부로 파견되기도 했고요. 와, 이거 완전히 현대 닷컴 버블이나 막 잘 모르는 기술에 영끌해서 투자하는 암호화폐 투기붐이랑 똑같은 패턴 아닌가요? 영국 투자자들이 막 야, 미국 서부 소고기가 수익률 대박이래 하면서 묻지마 투자를 한 거네요. 하하, 네. 그 닷컴 버블 비유가 상황의 과열을 아주 잘 보여주네요. 다만 당시의 투자자들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의 유전자 지도 자체를 개조하려고 했습니다. 유전자 지도를 개조해요? 네, 이것이 자료에 나오는 콜럼버스의 교환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 소의 유전자 자체를 바꿨다는 부분, 그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원래 미국 소들이 상품성이 좀 떨어졌었나요? 상태가 아주 심각했죠. 당시 미국 서부의 주력 품종은 스페인 사람들이 들여온 소가 수백 년 동안 야생에서 적응한 롱혼이라는 품종이었습니다. 이름부터 뿔이 길어 보이네요. 네, 이 녀석들은 가뭄이나 질병에는 엄청나게 강했지만 고기의 마블링, 즉 지방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한 기록을 보면 이 소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두고 삶은 그랜드 피아노를 씹는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하하, 삶은 피아노요? 와, 상상만 해도 턱관절이 막 아파오는데요? 그런 질긴 고기를 유럽이나 동부의 미식가들에게 비싸게 팔 수는 없었겠네요. 그래서 글로벌 자본이 대입합니다. 이 질기고 튼튼한 롱혼에 육질이 부드럽고 기름진 영국산 해리퍼드나 앵거스 품종을 대량으로 수입해 교배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아, 맛있는 유전자를 섞은 거군요. 네, 시장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생명체의 DNA를 자본의 논리로 재조합한 거대한 글로벌 프로젝트였죠.
정말 소름 돋는 규모의 기획이네요. 그런데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잖아요. 1880년대 후반에 자연이 아주 혹독한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기록되어 있던데요. 이 지점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886년에서 1887년 사이 이른바 거대한 죽음이라 불리는 끔찍한 눈보라와 혹한이 서부를 덮칩니다. 거대한 죽음이요. 이름만 들어도 끔찍하네요. 영국산 교배종들은 서부의 거친 환경을 버텨내지 못했거든요. 결국 철조망에 갇힌 채 수백만 마리의 소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방만하게 경영되던 거대 기업형 목장들은 줄줄이 파산하고 말았죠. 투자자들은 결국 막대한 손실을 보고 서부에서 철수했군요. 네,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런데 이 비극이 역설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목장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무너진 그 빈자리를 차지한 건 목장이 있는 서부가 아니었잖아요. 네, 전혀 엉뚱한 곳이었죠. 저 멀리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통망 중심에 앉아있던 거대 기업들이었죠. 여기서 그 유명한 시카고의 빅4가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아머, 스위프트, 모리스, 해먼드 이 네 개의 시카고 기업이 미국 전체의 신선육 시장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와, 서부의 목장주들이 파산기기에 차해 헐값에 소를 넘길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완벽한 매수자 우위의 시장 조건이 형성된 거죠. 하지만 이들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단순히 소를 싸게 사들인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뭔가 다른 무기가 있었나요? 네, 바로 냉장 화물차라는 파괴적인 기술의 도입이었습니다. 아, 기차에 냉장고를 달았다. 이 냉장 화물차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꾼 건가요? 이전까지는 서부에서 살아있는 소를 기차에 태워 동부까지 옮긴 뒤 거기서 직접 도축을 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를 기차에 싣고요. 엄청 번거로웠겠네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소의 체중이 줄거나 죽어버리는 손실이 엄청 났습니다. 그런데 빅4 중 하나인 구스타부스 스위프트 같은 인물은 5대호의 얼음을 잘라 기차 지붕에 채워넣는 냉장차를 고안해냅니다. 기발하네요. 심지어 철도망 곳곳에 얼음 보충소까지 만들었죠. 이제 그들은 시카고의 거대한 공장에서 조림 라인, 즉 컨베이어 벨트처럼 소를 대량 도축한 뒤 죽은 고기 상태로 전국에 신선하게 배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는 산업에서 상품화된 단백질 덩어리를 유통하는 산업으로 본질이 아예 바뀐 거군요. 혁신이긴 하네요. 그런데 이들의 사업 방식을 보면 뭐랄까 기술 혁신이라기보다는 거의 조직 폭력배들의 구역 싸움에 가깝던데요. 동부의 지역 정육점들을 무너뜨린 방식이 아주 잔인합니다. 전형적인 약탈적 가격 책정이었습니다. 약탈적 가격 책정이요? 네, 시카고에서 냉장차로 고기를 싣고 특정 도시에 도착하면 그 지역에서 대대로 소를 잡아 팔던 동네 전통 정육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완전 원가 이하의 헐값에 고기를 막 풀었습니다. 아, 덤핑을 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동네 상권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지역 도축업자들이 파산하면 그때부터 가격을 독점적으로 확 올리는 시기였죠. 진짜 악랄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경악했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빅4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농업 비즈니스의 원형, 즉 위험 전가 모델을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고기 파는 걸 넘어서 밀 선물 시장까지 손을 뻗었잖아요. 이 메커니즘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한 겁니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사실 목축업은 날씨, 가뭄, 소 전염병 같은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가 너무 많은 산업입니다. 빅4는 이 리스크를 직접 떠안기 싫었어요. 이익만 먹고 위험은 피하고 싶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를 직접 키우지 않고 서부의 영세 목장주들에게 전부 떠넘겼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은 소의 사료가 되는 곡물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시카고 곡물거래소에서 거대한 자본으로 밀 선물 계약을 맺어 수개월 후에 사료 가격을 미리 고정해버렸습니다. 아, 사료 비용을 통제해버린 거군요. 네, 심지어 거대 곡물 엘리베이터들까지 전부 장악해버렸죠. 와, 그러니까 이거네요. 가뭄이 들어서 사료 가격이 폭등하면 서부의 목장주는 비싼 사료 감당을 못해서 빚더미에 안고 파산하는데 정작 시카고의 빅4는 선물 시장을 통해 싼 값의 사료를 확보해둔 상태니까 아무런 타격이 없는 거네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생산자가 날씨와 시장의 모든 분노를 온몸으로 맞는 동안 유통기업은 그 뒤에 숨어서 안전하게 마진만 챙기는 구조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보는 플랫폼 노동자를 쥐어짜고 상권을 무너뜨리며 독점력을 키우는 현대의 거대 빅테크나 배달앱 기업들이랑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들이 자신들의 독점을 정당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료에 루돌프 클레멘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네, 그 학자 말이죠. 그는 미국의 초기 정육산업 역사를 쓴 권위 있는 학자로 행세했지만 사실 그는 아머앤컴퍼니 소속의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이요? 세상에. 네, 회사의 입맛에 맞게 우리의 거대 독점은 기술 발전에 따른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식의 기업 친화적인 역사를 써내려간 겁니다. 자기네 직원을 객관적인 학자, 역사가로 둔갑시켜서 언론 플레이를 한 거군요. 진짜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개 기업이 국가 전체의 식량 공급망 목줄을 쥐고 흔들면서 깡패짓을 하는데 당연히 연방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 지전이 참 역설적인데요. 미국 규제 국가의 탄생이 바로 이 소고기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셔먼 독점금지법이나 연방거래위원회의 전신인 기업국의 권한 강화가 다 여기서 뼈대를 갖추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규제의 방어쇠를 당겨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주체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일본 시민들이나 파산한 지역 정육점 사장님들 아니었을까요? 놀랍게도 19세기 미국 경제의 절대 권력자였던 거대 철도 회사들이었습니다. 네, 철도회사가요. 시카고 빅4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냐면 고기를 실어 나르는 철도 회사들을 상대로 엄청난 운임 할인을 무리하게 협박해서 얻어냈습니다. 우리 조건대로 안 해주면 다른 철도 쓰겠다. 아니면 우리가 직접 철도를 깔아버리겠다. 이런 식이었죠. 와, 결국 그 거만하던 철도 독점 회사들조차 시카고 정육기업들의 횡포에 지치다 못해 연방정부에 제발 저 고기 파는 회사들로부터 우릴 구해주세요 라며 보호를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와, 세상에. 당대 제일 악명 높던 철도 재벌들이 더 지독한 고기 회사들한테 맞고 와서 정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운 거네요. 진짜 빅4의 권력이 국가를 추월하는 수준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1903년 기업국이 출범했을 때 첫 번째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이 소고기 업계의 가격 차이 담합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1906년 연방육류검사법 통과로도 이어지고요. 국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이들의 영토는 미국 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의 독점 모델은 바다를 건너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프라이벤토스 같은 곳으로 진출해 남미의 정육산업까지 모조리 장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들이 남미에서 만든 그 고기가 제국주의 열강들의 군수물자가 되었다는 대목은 진짜 좀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캔 소고기, 통조림의 대량 생산입니다. 시카고의 빅4는 엄청난 양의 캔 소고기를 생산해 영국, 프랑스, 독일 군대에 납품했습니다. 캔 소고기면 보관이 쉽겠네요. 네, 이 깡통에 든 고기 덕분에 제국주의 군대들은 식량이 부패하기 쉬운 아프리카나 아시아 열대지방에서도 거뜬히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죠. 서복의 척에 피를 맞고 자란 소고기 산업이 훗날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과 참호전을 지탱하는 거대한 식량 보급관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나비효과네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시스템은 그야말로 모순덩어리입니다. 원주민을 쫓아내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규모 목장주들을 빚더미에 앉히고 지역 상인들을 불법으로 짓밟고 제국주의 군대까지 먹여 살렸습니다. 네, 아주 폭력적인 역사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크고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악랄한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무너지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뼈아픈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식탁 앞에 앉아있는 우리, 즉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소비자요? 우리가 이 독점 기업들의 공범이라는 뜻인가요? 당시의 시대상을 들여다보죠. 미국 도시들에는 유럽에서 넘어온 수많은 이민자와 노동자 계층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을 버티게 해줄 저렴한 단백질, 즉 소고기 소비에 대한 이들의 갈망은 엄청났죠. 고기를 먹고 힘을 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 대중에게 독점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던 지역 정육점이 파산하던 서부 생태계가 박살나던 그런 추상적인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크고 싼 스테이크만이 유일한 관심사였죠. 아, 보내주신 문헌에 나오는 뉴욕 고기 폭동 사건. 그게 딱 이 맥락이었군요.
전 처음에 이 폭동이 막 독점 기업의 횡포에 분노해서 들고 일어난 건 줄 알았어요. 실상은 완전히 달랐죠. 1902년에 뉴욕에서 주로 여성들이 주도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거리에 나와 정육점 창문을 깨고 고기를 불태운 이유는 거대 기업의 노동 착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고깃값이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싸서 화가 난 거군요. 네, 대중은 독점을 미워한 게 아니라 단지 비싼 가격을 미워했을 뿐입니다. 1898년에 미군 병사들이 썩은 방부제 고기를 먹고 죽어나갔던 그 군용 소고기 치킨들 때도 대중의 반응은 아주 선택적이었잖아요. 그 지점이 대중의 아주 날카로운 모순을 보여줍니다. 고기가 상했거나 위생이 불량하다는 문제에는 대중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강력한 국가 규제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도축장에서 이민자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거나 자연이 파괴되는 문제에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싸고 깨끗하기만 하다면 누군가를 착취하든 말든 알 바 아니다 이거네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그 가격과 위생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거대 정육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완벽한 정당성을 부여해준 통찰을 제시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값싼 소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아주 심층적인 역사를 탐구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땅을 빼앗은 피해 역사부터 유럽 자본의 투기 거품, 시카고 정육기업들의 그 교활한 유통 독점과 위험 전가, 네, 그리고 폭동까지 불사하며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싼 고기를 원했던 소비자들의 욕망까지, 이 모든 투쟁과 타협의 결과가 바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소고기 산업이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 싱클레어의 지옥과 아머의 효율성 중 누가 맞았는가에 대한 대답도 이제 선명해집니다. 이 시스템은 효율적 혁신인 동시에 약자들을 끝없이 착취하는 잔인한 구조라는 두 얼굴을 모두 가지고 성장해온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문헌들을 깊이 파고들수록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100년 전의 낡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시카고 빅4가 가뭄이나 눈보라 같은 환경적 리스크를 모두 영세한 목장주들에게 떠넘기며 자신들만 안전하게 수익을 챙겼다고 했잖아요. 네, 아주 교활한 위험 전가 모델이었죠. 그렇다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생태계 위기가 다가오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떨까요? 혹시 오늘날 또다시 거대 독점 기업들, 예컨대 거대 빅테크나 플랫폼 기업들이 거대한 시스템 뒤에 안전하게 숨어서 이윤만 챙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리스크를 하청업체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전부 전가하는 지금의 현실 말이죠. 맞습니다. 가장 최전선에 있는 소규모 생산자들과 힘없는 지역사회만이 기후위기와 경제적 붕괴의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구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누리는 초저가, 새벽 배송 같은 값싼 효율성의 시스템이 애초에 100년 전부터 가장 약한 자들을 희생시키도록 설계된 채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아닐까,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이 지점은 정말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올라온 잘 구워진 소고기 한 점을 드실 때 이 고기가 통과해온 피비린내 나는 100년의 역사와 오늘날의 현실을 한 번쯤 천천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문헌과 날카로운 통찰을 안고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